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우세했지만 경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에서는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37년까지 약 70여 년의 기간 동안 중화공업과 군수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결과 연간 1,500여 대의 항공기와 각종 야포 700여 문, 전차 및 장갑차 300여 대, 차량 5,00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업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연간 5만 톤 이상의 전투함 건조력 또한 가지게 됐습니다. 비록 부전 자원은 빈약했으나 한반도와 만주, 타이완 등 식민지로부터 1차 산업을 통한 생산물을 수탈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고무, 고철 그리고 요즘 일본이 생산내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전반을 가동시킬 수 있는 첨단 기계 및 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후진적인 농국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수산업 수준은 소총과 경기관총, 산포, 탄약 정도를 겨우 카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였고, 이조차도 완전히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연간 수십 대, 군함은 수백 톤급에서 1,000톤급 포함 정도를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인구가 일본의 4배가 넘었던 중국이었기에 전체 GDP가 일본의 1.4배에 달했음에도 막상 근대공업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특히 중화공업에서는 일본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양국의 산업과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국가 공업력의 절대 지표를 할 수 있는 석탄과 철강, 화학공업 생산량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1936년 당시 일본은 연간 석탄 5천만 톤, 철강 580만 톤, 석유 제품 169만 톤을 생산했으나 중국은 연간 석탄 2,400만 톤, 철강 7만 톤, 조악한 제철 처리로 탄소 함유량이 높아 군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선철 14만 7천 톤, 그리고 고작 200톤의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기준으로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재정과 군사비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한 해 세입은 22억 8천만 엔, 미화 6억 8천만 달러였는데 그중 군사비는 세입 총액의 무려 49%에 육박하는 10억 9천만 엔, 3억 6천만 달러에 달했던 반면 중국의 세입은 지방정부 세입까지 모두 합쳐 14억 원, 4억 7천만 달러 정도였고, 이중 군사비는 중국 역시 세입의 45%에 육박했던 6억 3천만 원, 미화 2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던 중국이었지만 아편전쟁 이후 줄곧 내리막길로 치닫던 중국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인구수에 비례하는 GDP의 상대적 우월성이 있었음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죠. 더구나 중국은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미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대공업과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자원이 내륙에 매장돼 있더라도 그 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기술도 또 자본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 자원을 채굴했다 치더라도 그 자원을 원자재로 돌릴 대부분의 공장지대가 개전 초기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던 화북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나머지는 상하이와 난징, 텐진, 광저우 등 동부 연안의 일부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일본군의 공격에 상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일본군의 위협적인 상륙작전에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모진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길은 있는 법, 대신 중국에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대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인구였죠. 일본어로 하여금 중국을 겁쟁이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만주국가 러지옥 병합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휴전협정인 탕구협정이 체결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나고 중일전쟁이 도화선이 됐던 루고차오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인 1937년 3월 중국 군사위원회 참모본부에서는 국방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중국의 대일 방어 전략의 원칙을 세워놨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국방작전 계획에 의하면 일본군은 주력을 화북에 투입하여 베이핑과 텐지를 점령한 후 장저우, 진안, 쉬저우로 남하하는 한편 일부 병력은 서북의 수이안성,
차알성을 거쳐 산지석의 성도이자 석탄 매장률이 풍부한 타이안을 공격할 것이며 중국군의 측면을 위협하기 위해 산둥성의 칭다오나 상하이 등 동부연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위협 등을 이유로 모든 전력을 한꺼번에 중국에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병력을 만주와 일본 본토에 남겨둬야 하는 일본의 약점도 동시에 간파하고 있었죠. 또한 여기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전략으로 광대한 영토를 활용한, 즉 일본의 침공에 맞서 이들을 영토 깊숙이 유인, 비록 초반에 많은 영토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군의 병력은 분산되고 병참선이 길어지는 반면 대신 아군의 병력은 집중되고 병참선이 짧아지는 이점이 있다라는 소위 내선작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구전과 지연전선을 근간으로 하는 유격전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장제스의 지시에 의해 전면적인 결전은 자살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병력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하나의 방어선이 돌파되면 그 뒤에 제2, 제3, 제4의 방어선을 연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미 돌파된 방어선을 찌라도 병력을 다시 재편성,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군을 지치게 한다는 제2의 방어 전략까지 세워놨던 것이죠. 대신 그는 공업 기반이 밀집돼 있고 수도 난징에서 가까운 상하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어이없이 내줬던 화북과는 달리 화남은 난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장제스의 대일 항전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은 결코 중국 정복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 등 다른 열강과 일본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량으로는 혼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기에 차제에 반드시 이들과 동맹을 맺어 일본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는 1942년 상반기까지는 장제스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가 말한 대로 진행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장제스가 말한 중국과 연합국가의 연합,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 대해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5월 아프리카 방면에서의 승리, 9월의 이탈리아 항복으로 1943년부터 연합군의 승리가 점쳐지게 되자 전후 처리 문제와 대독 대일 작전을 놓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연합을 구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4강 체제는 소련의 반대로 한때 좌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당시 반공주의에 절정했던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한 스탈린의 반관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정치 노선이 중국의 4강 체제 합류하는 헤게모니를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주에 대한 기득권을 가짐으로써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리순이라는 부도항을 소유하고 싶었던 소련의, 아니 러시아의 끝없는 욕망도 크게 한몫하고 있었죠. 하지만 루스벨트가 만약 소련이 중국 배제론을 계속 유지하고 4강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소련의 배제는 물론 이 시점부터 미국과 영국의 대소련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협박하자 스탈린도 어쩔 수 없이 1943년 10월 26일 더 이상 중국의 참가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한발 물러섰고 결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 수행 지침과 전후질서 재편 논의가 가까스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쟁의 끝은 요원해 보였죠. 연합군의 서유럽 침공 계획은 아직 뜸도 들이기 전이었고 드넓은 태평양의 전황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중국에서 일본과 분투를 하고 있던 장제스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 것은 카이로 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스벨트는 1942년 10월 26일 먼저 장제스의 아내 숭메이링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그녀에게 장제스의 만남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1943년 5월 19일 미국을 방문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까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루스벨트와 함께 스탈린,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연합국 정상들 간의 회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2주가 지난 1943년 2월 4일 루스벨트는 중국의 외교부장 승종과 버마 작전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포함한 연합국 4대 강국 회의를 할 것을 제의했고 이에 앞서 먼저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제스도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4강 회의를 거절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중일전쟁 개전 때부터 열망했던 미국, 영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말이죠. 이는 그 역시 아직까지 일본과 완전히 결렬하지 않은 공산주의자인 스탈린을 만난 것이 껄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1943년 6월 30일 루즈벨트는 수신인을 중국 국민정부 국방 최고위원회 위원장 장제스로 표기한 전보를 직접 보내게 되는데, 전보의 내용은 이번 가을 위원장 각하를 만나볼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라는 매우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도 큰 감동을 받고 루즈벨트야말로 진실될 뿐만 아니라 기사도의 고귀함을 지닌 숭고함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이다 라며 그를 칭송했죠. 하지만 장제스는 이와는 별개로 소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악하게 그지없는 스탈린은 결국 중국의 적화와 병탈을 넘어 전 세계를 빨개 국가로 도배할 것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라며 이를 루스벨트에게 전해달라고 루스벨트의 특사로 자신을 만나러 온 패트릭 헐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들보다 스탈린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전시물자 지원에 대한 서운함도 짙게 배어 있었죠.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을 점령하기 전 일본 본토를 공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폭격 거점 비행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중국뿐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도 얹혀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밀당을 할 줄 아는 장제스의 외교수였죠. 당시 미국은 과달카날 전투 승리 이후 트윈 억세스로 불리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는데, 이는 미국군 원수이자 남서태평양 지역 사령관 더글라스 맥어더가 주장한 남서태평양 전역에 주력하여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으로 나가자라는 전략과 미 태평양 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과 미 해군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 제독이 주장한 대만 상륙과 필리핀에 대한 해상 공격으로 일본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중부 태평양을 갈라 오키나와 규슈를 거쳐 혼시로 곧바로 진격하자라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중요한 시기였던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제스의 판단은 정확했죠. 당시 미국 입장에선 그게 어떤 전략이든 자신들이 담당했던 태평양 전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1944년 중반기쯤으로 계획했던 유럽 침공 계획,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모든 전략을 몰빵하기 위해선 버마 방면 중국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장제스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중국에서 일본군을 붙잡아 줌으로써 스탈린 역시 더 이상 배후 걱정을 하지 않고 배를 향한 진군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사실 막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제스와 스탈린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가 미, 중, 영소를 아우르는 회담을 굳이 구상한 것은 사실 전후 처리 문제보다 독일과 싸우는 유럽 전선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스탈린과 일본과 싸우는 아시아 전선에서 역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장제스와 함께 전쟁의 진행 방향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결국 전쟁을 미국 주도의 승리로 장식하고픈 자신의 염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만감의 스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앞으로 시작될 냉전을 예지하고 있던 장제스,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붉은 깃발이 전 세계에 휘날릴 그날을 특유의 음흉함으로 기획하고 있던 스탈린, 몰락해가는 제국의 운명을 직감하고 그 어느 진영에도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던 처칠,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끈을 부여잡으며 미국을 일극체제 국가라는 가공할 힘을 가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던 루스벨트. 이렇듯 카이로 회담의 막전 막후에는 20세기 말과 이어질 21세기의 초상이 모두 담겨져 있었고 또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 회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결국 3명의 정상만이 회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그 자리에 장제스 안에 숭메이링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어떻게든 중국을 예우하려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을 달래려 장개석과의 카이로에서의 만남을 마친 2명의 노 정객들은 이후
늙은 몸을 이끌고 스탈린을 만나러 또다시 테헤란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독일과 일본이라는 악마의 제국을 지어버리려는 두 노인의 감투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회담이 열리고 5일째, 장제스가 미국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에게 버마 전선에 최소한 한 달에 1만 톤의 물자는 공수해줘야 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연합군 조정사들을 만나는 동안 그의 부인 숭메이링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루즈벨트를 따로 만났고 루즈벨트에게 1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장제스 부부를 기쁘게 했죠. 또한 오세지에는 외몽골과 티벳 문제, 버마 수륙 공동작전을 루즈벨트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본인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한 모든 정복자는 그들의 마수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문항과 함께 항구의 독립은 적당한 때 시행한다라는 조항까지 사입했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원안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으로 국한시킨다라는 조항으로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 영국, 중국, 따로 테헤란 회담으로 참석한 소련은 전후 창설된 유엔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이 되죠. 1944년 8월 25일 독일로부터 간신히 해방된 프랑스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유엔도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건 아닐런지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전쟁을 망다는 원래의 목적을 망기하고 사라져버린 국제연맹처럼 말입니다. 한편 장제스를 중심으로 공론을 일치시켜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일본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이 중국 침략에 혈안이 돼 있는 반면 이시어라 간지를 주축을 하는 본토의 육군 참모본부는 중국과의 전쟁이 소련에 대한 대비를 약화시킬 것이며 자칫 소련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전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은 해군대로 태평양에서 미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서로 소모적인 논쟁만 끝없이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심장이었던 내각이 다만 군부의 꼭두각시일 뿐 이들을 조율하고 국론을 모아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 없는 배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이러고도 전쟁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을 시작하다니. 그런 일본이나 그런 콩가루 집안에게 된통당한 아시아 국가들이나 그래서 혹자는 역사는 유구무원을 실증하는 학문이라 말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 유구무원의 진리도 안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죠. 아직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심지어 우리도 전쟁의 피해자이다 라며 역사 왜곡을 넘어 아예 진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또다시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연 그들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에는 그들이 100년 전 행했던 대동아공영이라는 허황된 꿈을 동서남북 공정이라는 요성한 궤변으로 이름만 받고 아시아, 아니 세계 패권을 쥐러 움직이기 시작한 중국이 있고 유럽 지역의 가혹한 식민 통치로 민족의 혼을 빼앗긴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등도 더 이상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며 특히 대한민국은 정신 차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늘 복병은 있는 법, 우리의 70년 동맹인 미국. 우리는 이 역시 하나의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바짝 국론이 빠진 미국마저도 100년 전과 사뭇 달라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꼬랑지에 달라붙은 일본과 무슨 공균을 꾸미는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눠야 하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눈길과 섬세한 촉각으로 그들의 속내를 샅샅이 살피고 질 나쁜 친구의 돈질에 속아 옳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것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정이요 참다운 동맹의 의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니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들과 확실한 레드라인을 구축함으로써
평화 헌법에서 탈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과 이를 묵인하고 활용함으로써 패권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 만약 여기에 한국이 예속된다면 우리는 그 위험천만한 레드라인 한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정글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로버트 다윈의 종의 기원과도 일맥을 상통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일그러진 구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100년 전과 전혀 다른 지금, 그 어느 아시아 국가도 자신의 영토를 전쟁터로 대신 빌려주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 역시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준 사실이죠. 어쨌든 지금 일본이든 중국이든 혹은 미국이든 자국의 입만 쫓아가다 보니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전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그널로 신압으로 움직이다 어느 순간 닥쳐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의 앳된 젊은이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종국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국민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나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세상에 전쟁을 막자는데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들 금싸라기에 얹어줘도 내다버립시다. 다시는 한반도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쨌든 1937년 당시 국가의 정상적 체가 무너져버린 일본은 전쟁의 목적도, 명분도, 또 전쟁에 관한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모두 불분명했습니다. 전면전인가 제한전인가? 중국 대륙의 완전한 정복이 목적인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 목적인가? 만약 중국이 타협을 거부한다면 전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속전속결로 중국군의 주력을 경멸하여 굴복시킬 만큼 병력은 충분한가? 또 단기전에 실패하여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비병력의 확보나 수십만 명을 파병하는 데 필요한 수송수선과 병참의 준비는 충분한가? 나아가 소련의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만약 소련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도대체 어느 선에서 수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만약 장제스가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며 내륙 깊숙이 있는 스촨성 청두까지 퇴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최소의 답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물음, 특히 이는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청두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무려 1600km가 넘었기 때문이죠. 이는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인 1100km보다도 무려 500km 이상 더 긴 거리였던 것입니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 일본의 4배가 넘고 훨씬 많은 차량과 기동력을 갖췄던 독일군조차도 병참 문제로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동부전선 레이스의 보험가는 중국 대륙의 레이스. 이 험난한 길을 과연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뇌부는 이 물음 말고라도 그 어느 질문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따위는 2개월, 길어도 1년이면 끝난다 라고 태평스럽게 말하던 군부 강경파에게 중국 침략은 한낱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한 예행연습에 불과했으니까요.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유어사 고라헤이는 소련에 대한 방비를 태만히 할 수 없기에 중국과의 전쟁은 속히 끝내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6년 전 만주사변에서 오합지졸이었던 장수량의 군대를 너무나 손쉽게 이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중국과의 전쟁쯤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축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일부 신중파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열광하는 광기 속에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죠. 일본 국민들, 정부 관리가 하려면 그게 무엇이든 마치 운명이라는 듯 순응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걸 뭐라 인식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단주의적 성향의 것이라고 인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당시 일본 군부와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량은 일본 수뇌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주의에 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했죠.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